자, 얘들아, 드디어 오늘 이제 품사 마지막에 두 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조사랑 감탄사인데, 감탄사는 거의 덤이고, 덤. 자, 보세요. 형태, 기능, 의미, 이제 품사 나누는 기준 세 개 알고 있지. 그리고 형태는 불변어와 가변어. 가변어가 아주 적죠. 일곱, 거의 7대이죠. 7대2. 자, 기능에 따라서 체언 맨 첫 번째 주에 명사, 대명사, 수사했고, 몸통 역할을 해. 그 다음 두 번째로 한 게 용언, 활용을 해서 용언이고, 기본형이 있는 동사와 형용사. 그 다음 지난주에 한 게 수식언, 각각 관형사는 체언 꾸미고, 부사는 용언 꾸몄지. 그리고 이제 오늘 나머지 마무리를 해서 끝날 건데, 관계연, 조사, 근데 이 중에 이제 2단만 변하고, 그 다음 독립언, 감탄사,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보세요. 관계언이란 언자니까 얘들아 기능에 따른 분류잖아. 관계언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주로 체언 뒤에 붙는데,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 이 말이 나오면 100% 조사야.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준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에 니네 영어에서 들었던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말들은 우리말에선 조사가 결정을 해. 그래서 선생님이 아무 명사나 하나 말할게. 오늘 예를 들어서 일요일.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뭔지 알 수. 그냥 얘 명사 하나 달랑 있네.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에 일요일 이가 붙으면 주어가 되고, 그치? 일요일 을이 되면 목적어가 되고, 뭘 왜요? 그 다음 일요일 이다가 되면 서술어가 되는 거고, 오늘은 일요일이다. 오늘은이 주어, 일요일이다가 서술어가 되는 거고, 뭐, 그래. 여러분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정도만 아니까 그렇게 말해줄게요. 어쨌든, 이 문법적 관계를 결정하는 게 조사야. 근데, 특별한 뜻을 더해주기도 해. 예를 들어서, 나는 일요일을 좋아한다 하면, 일요일을이 붙어서 목적어가 되잖아. 근데, 이 조사 대신에 이 뜻을 포함하는 일요일도 좋아한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더해져? 저거 또 시작했죠, 저거? 너 어휘 하나 더. 또 집어던졌어. 근데 받지도 못해. 맨날 떨어뜨려. 자, 일요일도 좋아한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추가된다고? 일요일을 좋아하는데, 다른 좋아하는 요일이 또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게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거고, 다음 달에 보조사라고 할 거야. 자, 조사는 기능으로 볼 때는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 얘는 주어, 얘는 서술어, 이렇게 나타내주기 때문에 관계언이라고 하고, 띄어쓰기를 못하는 유일한 품사죠. 반드시 다른 말에 붙어 쓰인다, 예외가 없다. 자, 관계언의 종류에 조사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능에 따르면 관계언이고, 뜻에 따르면 조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로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데 사실은 얘들아 요 7개 중에 조사는 요 7개 품사 중에 아니 9개의 품사 중에 2개만 빼고 다 붙을 수 있어. 조사가 절대 못 붙는 품사 2개가 뭐게? 관형사랑 감탄사. 그렇죠. 관형사와 감탄사 빼고 다 붙을 수 있어. 사실 조사와 조사도 만날 수 있어. 밑에 나와. 관형사와 감탄사에는 절대 못 붙어. 그래, 되는 거 아니지. 조사 붙여야지. 그러니까 관용사, 감탄사 빼고 절대 못 붙고 여러분이 선생님이나 어른들한테 말할 때 끝에 붙이는 요가 조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에도 붙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조사의 특징 첫 번째. 안 변하고요. 이다만 빼고. 조사는 형태가 이다만 빼고 변하지 않는다. 이다가 붙으면 서술어가 되기 때문에 이다는 서술격 조사야. 봐봐. 일요일입니다. 그다음 학원입니다. 전부 서술어죠. 자, 또 하나 조사와 조사와의 결합이 가능한데 그래서 봐봐. 여기는 대명사잖아. 까지는, 까지도, 까지만. 에게는, 에게도, 에게만. 이렇게 조사와 조사 만날 수 있어요. 또 하나 절대 띄어쓰기를 할 수 없다. 홀로 쓰일 수 없고 다른 말에 붙어서 쓰이는데 그래서 입니다를 띄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 돼요. 입니다는 붙여 쓰는 겁니다. 그다음 서술격 조사 2단은 역시 자립하여 쓰일 수 없고 문법적인 관계만 나타낸다. 그래서
얘들아, 잘 봐. 문장 성분이라는 건 훨씬 쉬워, 품사보다. 띄어쓰기대로 하면 되거든? 그래서 나는은 주어고 학생이다는 서술어인데 품사는 이 조사 때문에 좀 더 까다로워지는 거야. 왜? 선생님이 조사를 따로 분리를 하랬잖아. 그래서 이건 품사는 네 개야. 나 대명사, 는 조사, 학생 명사, 이다 조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넘겨서. 자, 다른 조사들은 형태가 바뀌지 않지만 이다는 바뀐다. 그래서 엄청 많죠. 이다, 이고, 이니, 이어서, 이지만, 뭐, 이니까. 근데 얘는 어간, 어미를 따지진 않아요. 진짜 어간과 어미는 동사, 형용사에서만 우리가 찾아. 이다에서는 뭘 따로 물어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어. 마지막 품사. 감탄사. 감탄사는 독립적으로 쓰여서 독립적인 기능을 해서 독립어이고 직접적인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쓰인다. 근데 네가 이걸 자립이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얘들아 자립은 띄어쓰기 된다는 말이고 그거와서 그러니까 다르겠어요. 자립은 모든 품사가 조사 빼고 다 자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쓰인 거는 감탄사. 한마디로 의미가 다른 애들이랑 연관이 별로 없다는 뜻이야. 그 독립어에는 감탄사만 있고 부름, 대답, 놀람, 느낌. 부름, 뭐, 야, 이봐 이런 거 있지. 대답 예 아니요 응. 놀람의 감탄사 다양하죠. 뭐 어머나 아니고 뭐 있고. 그다음에 느낌은 다양한 느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감탄사의 특징은 역시 모양은 안 변하고 이거 매우 중요하죠.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자, 그다음에 다른 성분들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빠져도 크게 뜻의 지장도 없고 문장에서 위치도 자유로워요. 자, 감탄사가 아닌 거 이것만 조심하면 되더라. 니네가 부름이 감탄사로 생각해서 미영아, 뭐 누구 친구야 이거를 다 감탄사로 생각하는데 미영이는 명사고 아는 조사야, 얘들아. 친구와 이름 뒤에 붙는 아나 야는 부를 때 쓰는 조사야.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아를 쓰고 받침이 없으면 누구야 이러잖아. 그것만 명사 조사라는 걸 기억하면 돼. 그럼 얘들아 놀랐을 때 자기도 모르게 엄마야 했을 때 걔는 품사가 뭐게? 감탄사죠. 그건 진짜 옆에 있는 어디 있는 엄마를 부른 게 아니라 놀라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감탄사다. 근데 김소월 시에서 예를 들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했을 때는 진짜 엄마 더하기 야겠죠. 명사 조사겠죠. 그러니까 글의 그 문장 안에서의 쓰임을 봐야 품사도 제대로 찾는다. 아홉 문제 시작. 어, 어, 얘들아, X인 거는 어디가 X인지 표시해야 되죠? 여기 너희 내일, 아니 다음 주에 모의고사야. 책 검사야. 지은재가 있으니까 무섭겠죠? 근데 시 안 가져오면 어떡해요? 못 외우겠지 뭐. 못 외우면 외워왔으면 상관없고. 못 외우면 제시예요. 아니, 벌점인데요? 혹시요? 진짜요? 혹시 못 외우면 별점이에요? 제시 아니었어요? 꼭 제시를 봐줘야 되는 의무는 없죠. 말도 안 돼. 아니, 제시 보잖아요. 뻥이에요. 쓸 수 상관없죠. 아, 거기 초딩 조용히 좀 해. 나보다 말 더 많이 하고 있어.
자, 다 못한 사람 없죠? 봅시다. 1번. 체언 뒤에 주로 붙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단어가 조사다. 자리 없어서 두 글자만 썼습니다. 또 한 박자씩 늦어지고 있네요. 한 박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다음 2번 모든 조사가 아니죠. 모든 2단은 변하니까 X. 그 다음 조사는 다른 조사와 결합해서 없다의 X. 그 다음 4번 홀로 쓰일 수 없고 다른 말에 붙는다 O. 5번 2단은 형태가 바뀔 수 있다. 그 다음 독립어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고 독립어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조사와 결합할 수 전혀 예외가 없어. 절대 못 만나고. 9번 독립어이 아닌 거 디귿 명사 더하기 조사. 됐어. 얘들아 확인 문제 시작. 쌤, 음, 그 뭐지? 그 기억에 가랑 을이 이랑 을도 포함하는 거예요? 어디 기억 말하는 거야? 6번이요. 번호를 빼먹고 지 맘대로 말하고 있어. 뭔 소리야? 그러고 가랑 을만 돼요? 그러면은 그 뭐지? 그 이응이 기억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자, 문제를 똑바로 읽고 다시 보세요. 그럼 여기 펜이 있는데요. 그대로 둬. 누가 찾아가겠지.
네, 음, 뭐지? 그 공동에서 제일 미치고 이게 뭔 소리예요? 모릅니다. 독서는 안 알려줍니다. 네? 음. 다 못한 사람 보겠습니다. 얘들아, 1번. 니네 이제 형광펜 할 때 선생님 마지막으로 알려줄게. 얘들아, 봐봐. 밑줄 친 단어들이 해당하는 품사, 알맞은 것. 그러면 답이 하나지. 어쨌든 무조건 답은 하나잖아. 알맞은 것이면 거기에 형광펜이 쳐져 있어야 되죠. 그럼 나머지는? 어디가 잘못됐는지 X가 4개 있어야죠. 변한다. 조사와 결합한다. 생략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반드시 맨 앞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X가 4개는 다 쳐져 있어야 된다고, 얘들아. 그럼 그 반대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럼 나머지 옳은 거 4개 보기에 형광펜이 돼 있어야죠. 알맞지 않은 것에는 X 쳐져 있고, 무조건 비율은 4대 1이어야죠. 어? 그렇게 해와. 다음 주 책검사 보겠어. 2번, 감탄사가 쓰이지 않은 문장은, 그럼 나머지는 감탄사에 표시를 해야죠. 네, 어이쿠, 챗, 응. 그러면 순재하는 뭐라고? 명사 더하기 조사라고. 알겠죠? 형광펜 문제에는 감탄사. 이렇게 표시를 꼭 다 해오세요. 2번, 얘네들 감탄사잖아. 그럼 알맞은 것은 뭐다? 느낌, 부름, 대답을 나타낸다. 이거고 나머진 4개는 X를 쳐야지. 체언을 꾸며준다 땡. 홀로 쓸 수 없다 땡. 변한다 땡. 문법적 관계 땡.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밑줄 친 단어의 공통점. 이렇게 해 있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전부 띄어쓰기가 안 돼 있으니까 조사네. 조사에 대해서 틀린 것은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는 형광펜 해야지. 이번에는 반대로 얘들아. 자, 밑줄 친 단어의 특성, 조사, 체온 뒤에 붙는다. 문법적인 관계, 특별한 뜻, 관계연. 알겠지? X가 하나면 형광펜이 4개여야 돼. 형광펜이 4개면 그 얘기죠. 형광펜이 하나면 X가 4개여야 되고. 자, 5번. 조사의 특성은 리을 빼고 다죠. 체온 뒤에 붙는다. 홀로 쓰일 수 없다. 특별한 뜻을 더해주기도. 문법적인 관계. 그러면 리을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니야. 빼도 말 돼. 보통 조사 빼고 말 많이 하죠. 6번. 얘들아, 기억으로 넣으면 내 친구가 맛있는 음식을 좋아해요. 주어는 친구가. 친구가 음식을 좋아한다는 뜻인데, 니은. 내 친구를 맛있는 음식보다 좋아해요. 누가? 내가. 그치, 주어는 나야.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기억은 친구가 음식을 좋아한다. 니은은 내가 친구를 좋아한다지. 이해됐죠? 이런 경우엔 조사가 빠지면 뜻이 안 통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7번. 조사는 영이 뒤에 가, 점심 뒤에 을, 수업 뒤에 을, 3개네요. 자, 홀로 쓸 수 있는 말 뒤에 붙는다. 조사는 항상. 전부 명사 뒤에 붙어 있죠, 지금. 그 다음 8번. 얘들아, 이 문제 잘 나와. 이 문제 조심해야 돼. 조사가 아닌 거 몇 번이냐? 그렇지, 이거 하나가 안타라는 동사잖아. 어간하고 어미로 나누는 거잖아, 지금.
아는이라는 게 많이 돼요. 안 깐 거. 자, 하늘 명사, 사람 명사, 밤 명사, 운동화 명사. 이렇게 혼자 쓸 수 있는 말에 붙어야지. 근데 아의 니은, 히읗. 얘는 단어가 아니죠. 얘는 품사가 아니죠. 얘는 그냥 안타라는 품사의 반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은 이건 그냥 어간과 어미인 거죠. 아는, 않고, 아나, 이런 거죠. 그 다음 9번. 틀린 거 관용사가 아니라 빨리는 부사죠. 10번. 얘들아, 이거 감탄사잖아. 알맞은 것은 4번인데, 저기 독립원. 그럼 꾸민다, 관계를 나타낸다, 주어나 목적어가 아니다. 독립어라는 게 따로 있고요. 변한다 땡, 서술어 땡. 여기만 형광펜으로 다른 성분과 관련 없이 독립적. 일조신 단어의 품사, 야호.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11번. 그래서 조사 가는 거 이번에 또 뭐야? 그래, 이건 그냥 읽다라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만나 있어야 동사인 거지. 는만에 줄친 건 어미죠, 어미. 어떤 품사가 아니죠. 근데 얘는 학생 뒤에 붙어 있고 바위, 사람, 조사죠. 그 다음에 발표하기. 얘들아, 감탄사 찾는 거네. 애구머니, 아이고, 응, 아니, 여보. 여보 감탄사예요. 왜요? 부를 때 쓰는 감탄사야. 네. 사전이 답이야. 그냥 사전에 감탄사라고 나와있으면 감탄사예요. 그 다음에 2번. 얘들아, 얘 감탄사 맞다. 자, 이거 알맞지 않은 거니까 나머지 형광펜 표시할게. 상대방을 부르는 말. 감탄사. 니은 우리. 덕재와 성삼을 대신하는 말. 대명사. 디귿 불쑥은 부사네. 불쑥 했다. 하다를 꾸며주는 말. 부사 땡. 그 다음은 영문인지 몰라서 뭐야 무슨 영문 그렇지 영문이라는 체언을 꾸며주며 관형사 이것으로 이것은 포승줄이라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이걸 루가 아니라 이것으로를 합친 말이라 그 다음에 3번 역시 그럼 조사가 아닌 것은 이미 얘들아 띄어쓰기가 돼 있잖아 조사는 절대 혼자 쓸 수가 없어요 얘는 뭐냐면 얘는 의존 명사라는 거야 이게 명사예요? 니네가 근데 앞에 의존이란 말이 붙어서 얘는 혼자는 못 쓰고 그게 띄어쓰기를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앞에 어떤 그러니까 이런 꾸며주는 말이 와야 돼. 봐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의존명사에는 뭐뭐 할로 할게. 하다가 제일 흔한 동사니까 뭐뭐 할 수. 자, 이거 그래서 니네 신문여에서 이제 띄었어야 된다. 이걸 다 붙여 쓰는 사람 있어. 그래서 조사가 여기 붙잖아. 뭐뭐 할 수는 뭐뭐 할 수도 뭐뭐 할 것. 할 것이다를 네 글자를 다 붙여 쓰는 사람이 있다, 분명. 뭐뭐 할 만큼 있고, 뭐뭐 할 뿐, 뭐뭐 할 바, 뭐뭐 할 리, 뭐 이런 거 있잖아. 전부 띄워야 돼요. 앞에 할은 동사고, 뒤에는 명사야. 그 다음,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게 틀린 것은 얘들아 따라가다는 동사니까 이건 수식어이 아니라 용언이죠. 그럼 니네 질문 이 다른을 뭐라고? 선생님 다른은 다르다에서 온 말이니까 용언 아닙니까? 아니야. 왜? 다른이 관형사라고 사전에 실려 있어. 사전이 무조건 갑이야. 사전이 정답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되죠. 여러분 이미 그건 받아들였잖아. 빠르다는 형용사고 빨리는 부사. 그럼 똑같은 거야. 다르다는 관형사고 다르다는 형용사고 다르다는 관형사.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남남이야. 그 다음 다 됐네. 자, 문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아마 너네 독서에서 했을 거야. 여러분, 그리고 박완서 작가의 작품은 이미 옥상의 민들레꽃도 읽어본 적이 있죠? 사람이 가가지고 음. 해보자. 이 자전거 도둑이 중일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데 어려운 소설은 아니고 역시 고무신처럼 성장 소설이야. 근데
그 고무신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 소설은 양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소설이죠. 자, 사회 비판적인데 사회의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사회에 이제 물질, 사람보다 물질을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냐? 70년대야. 지금보다도 훨씬 덜할 때지만 아무튼 70년대에 청계천에 세운 상가인데 지금도 있어. 청계천에 세운 상가는 그 아무튼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그렇게 멀진 않아. 청계천이니까. 근데 70년대 여기는 뭐의 메카였냐면 모든 전기 전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제 전기 전자에 대해서 용품이든 물건이든 필요하면 세운상가에 가면 다 있다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래.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용산으로 80년대 용산전자상가는 여러분이 가본 적 있을 거야. 용산전자상가로 넘어갔고 뭐 더 나아가서는 뭐 테크노마트 같은 데 있지. 근데 테크노마트는 좀 다르고 거기 이제 물건을 주로 파는 위주잖아. 근데 세운상가는 정말로 거기에 무슨 전기나 저희 공학에 대한 학위를 딴 사람들은 없지만 거기는 정말 실전에 강한 분들이 많아서 세운상가에 있는 전문가들이 뭉치면 탱크나 미사일도 만든다는 얘기가 정말 우스갯소리지만 그럴 정도의 실력자들이 많은 곳이 청계천 세운상가인데 70년대 지금은 그냥 건물은 남아있는데 카페 뭐 이런 걸로 꾸며져 있어. 서울의 문화 유적 중에 하나로 남아있어.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주제는 도덕성과 양심을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 특징은 순진한 소년의 시각에서 어른들의 부도덕성을 드러냈고 그에 대한 물질적 이익만 추구하는 부도덕하고 이기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작가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이거는 그 옥상의 맨들레 꽃도 그렇지, 거기서 왜 아파트값 떨어질까 봐 어른들은 그것만 걱정하잖아. 할머니들을 더 못 죽게 하려는 것도 다 아파트값 떨어질까 봐잖아. 다 비슷한 모습의 현대인이 드러나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자, 그럼 내용 정리를 보겠습니다. 수나미는 시골에서 상경한 앤데, 순진하고 성실해. 세운상가 전기용품 도매상에서 일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얘들아 꽤 커. 그냥 상가 건물 하나가 아니라 여러 동이 있어. 그래서 정말 건물이 5개 있나 그래.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물고기, 생선 이런 거 싸게 사려면 뭐 노량진 수산시장 가 이렇게 서울에 특화된 뭐 떡볶이 골목이 많은데 신당 뭐 이런 식으로 세운상가 하면 전자전기용품 서울의 대표적인 70년대에 구역이었는데, 거기 도매상에서 일하고, 근데 꿈이 있어. 이때는 얘들아, 의무 교육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은 중학교까지는 무조건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다니잖아. 근데 그런 게 없어서, 정말로 그냥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서울 올라와서,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집에 이제 시골에 있는 집에 생활비도 보태고, 그런 청소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럼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들이니까 언젠가는 내가 검정고시라도 봐서, 대학도 가고 싶다 이런 꿈을 품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야학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낮에 일하는 청소년들이 퇴근하고서 저녁에 모여서 같이 검정고시 자격 따려고 공부하는 거야. 검정고시는 이제 그런 거야. 고입 검정고시. 그 고등학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따는 거고 이제 대입 검정고시. 그럼 너는 대학교 입학할 그 검정고시 자격이 있다. 그런 걸 나라에서 이제 학교는 못 다녔어도 자격을 주는 건데 동등하게. 야학이라는 데를 다녀서 밤 야자야 진짜 밤에 공부하는 건데 선생님은 누구냐면 자원봉사하는 대학생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야학 동아리가 있어서 대학생들이 거기서 자기보다 몇 살 차이 안 나는 또는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지. 그런 청소년들을 이제 선생님이 돼가지고 가르쳐 주는 건데 수다민 야학은 아직 못 다니지만 시간이 없어서 거기 다니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서울에 올 때 평일 쓰던 교과서도 챙겨왔죠. 그리고 양심을 지키고 살려는 아이야. 그 다음에 주인 영감은 그러니까 수나미를 취직을 시켜준 전기용품 도매상 주인인데 수나미를 위해 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막 한 3사람이 해도 모자랄 일을 얘 혼자 다 시켜 먹고 있죠. 실제로는 부려먹는 그러니까 돈을 아끼려고 돈 밝히는 사람이고 수나미가 자전거를 들고 도망왔을 때 그걸 오히려 칭찬했죠. 그치? 즉 도덕적인 가치보다는 금전적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리고 수나미가 처음에 사고가 나게 된 이유가 가게 된 이 땡땡 상회가 물건을 주문해서 갖다 주러 배달을 간 거잖아.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물건을 주문했으면 돈을 줘야 올 텐데
그 돈을 안 주고 계속 미루고 사람을 세워놓고 그러다가 돈을 주지.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악덕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겨우 돈을 받아가지고 수나미가 자기 자전거 세워둔 대로 와가지고 저기 뭐야 퇴근이 아니라 다시 자기 일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신사가 바람 때문에 너의 자전거가 쓰러져서 자기 차에 흠집을 냈다면서 보상을 하라고 하죠. 차 수리비를 내라고 하는데 어린애라고 해도 봐주는 거 없죠. 봐줬다고 하는데도 그 금액이 수나미한테는 너무 큰 금액이니까. 그리고 여기 나오는 어른 중에 유일하게 멀쩡한 사람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수나미에게 서울 가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도둑질만은 하지 말라는 당부를 한 그런 어른이죠. 자, 소설의 구성 단계는 발단. 발단은 그냥 세팅만 하는 단계라고 했지. 인물, 사건, 배경. 그래서 청계천 세운상가가 배경이고 전기용품 도매상도 배경이고 거기서 점원으로 일하는 수나미가 인물이야. 되게 부지런해. 자, 전개는 근데 어느 날 바람이 몹시 불었죠. 자, 갈등의 시작은 전개부터죠. 바람이 몹시 불어가지고 수나미가 우울한 기분이 들죠. 고독한 기분이 들어.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얘가 왜 고독함을 느끼냐면 자, 얘들아, 박완서 작가는 그, 시골을 굉장히 사랑하는 작가라서 다른 작품들도 보면 이제 도시보다는, 확실히 시골 편애하고 있어. 그래서 서울의 바람은 흙먼지 일고 간판이나 떨어뜨려서 지나가는 사람 다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바람인데 시골의 바람은, 막 나뭇잎 사이로 막 보리밭을 막 일렁이게 하고 막 그런 바람인데 그런 시골의 바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 큰 세운상가 단지에서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수나미가 고독함을 느껴. 그리고 이날 뭔가 재수없는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든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배달을 가는데 돈을 안 주려고 해서 자기도 무슨 소린지 모르는 은행 막을 돈이라는 소리를 해서 그게 만능 치트키야. 그래서 돈을 겨우 받아갖고 나왔는데 위기. 자전거가 차에 흠집을 냈다면서 자전거를 대신 압수한다고 압수는 아니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전거를 못 타고 가게 자전거 바퀴에 자물쇠를 채워놨는데 신사가 그걸 들고 튀었죠. 그리고 절정. 그걸 주인 영감님한테 칭찬을 받고 그날 밤에 수나미가 엄청난 내적 갈등에 빠지죠. 내가 한 짓이 도둑질이 아니더라도 나는 얘가 꽂힌 포인트는 그때 왜 내가 떨리거나 무서운 마음보다 왜 즐거웠는지야. 근데 그게 마침 집안에 또 범죄자가 있잖아. 그 트라우마랑 얽혀가지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결국 결말. 고향에 돌아가면 누가 있으니까 얘들아. 아버지. 아버지는 유일하게 여기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이잖아. 그래서 돌아가기로 한 거죠. 자, 소설의 갈등은 그래서 수나미가 일단 돈 때문에 갈등하지. 수나미와 사회 주인은 돈을 주문하고서 돈을 안 주려는 자와 받으려는 자. 그다음에 수나미와 신사는 차 수리비를 받으려는 자와 줄 수 없는 자. 이런 갈등이 있고 뒤에 수나미의 내적 갈등이 후반부는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부도덕한 마음. 아니, 내가, 그 신사도 잘한 게 없어. 그래서 자전거를 들고 튀어서 엿먹였어. 뭐 어때? 이런 마음하고 도덕적인 마음. 그래도 내가 한 짓은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서 그냥 왔으니까 도덕질인 거다. 내 몸에 도둑놈의 피가 흐르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사이에서 갈등을 하죠. 근데 결말은 얘들아 모든 이 앞부분은 사실 마지막 뒤에 한 문장을 위한 빌드업이야.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무조건 시험에 나와. 뭐냐면 이렇게 결심을 한 쓰나미 얼굴에서는 누런 똥빛이 가시고 소년다운 청수나무로 빛났다라고 소설이 끝나거든. 둘 다 이어절이지. 누런 똥빛. 소년다운 청순함.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와. 그래서 사실 이 소설이 긴데 시험 문제 낼 게 별로 없어. 얘는 매년 나옵니다, 여러분. 누런, 똥빛, 소년다운, 청순함. 자, 날개 문제 3개 시작.
됐지요? 봅시다. 1번. 얘들아, 갈등의 최고조 너무 쉽네, 처음부터. 절정입니다. 그래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거야. 왜냐면, 얘들아, A, B 사이에서 갈등하면 어쨌든 둘 중에 선택하면 해결되는 거지. 그래서 갈등의 최고조는 결국 해결의 실마리야. 그 다음에 갈등이 하는 역할이 아닌 것은 숨겨주지 않고 드러내죠. 잘 보여주죠. 그래서 수남이가 여기서 내적 갈등을 하는 건 작가의 주제 뭐야? 양심을 지키고 살자라는 주제를 드러내는데 큰일을 하죠.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해서 틀린 거 내적 갈등이 아니라 5번은 외적 갈등이죠. 외적 갈등. 내적 갈등은 마음속 고민입니다. 선생님도 여러분 때문에 내적 갈등 많이 하죠. 왜요? 뻔뻔하네. 또 내적 갈등에 빠진다. 자, 여러분 뒤에 확인 문제 시작. 이 아니라 아니지. 본문 해야지 참. 자, 본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본 다음에 시까지 하고 또 문제 풀라고 할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 다 생략됐고 여러분 읽어놨으니까 알 거고 따옴표를 할 겁니다. 도부터 도, 안, 오. 알겠지?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자기 순서를 모르거나 잘못하면 바로 어휘를 발부하겠습니다. 많으면 구속됩니다. 알겠죠? 평일에 구속합니다. 보세요. 쓰나미는 온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아니다 이거 다 못해 참 시간 없어서 이게 안 되고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돈 받으러 간 데부터 할 거야. 자 마부터 보세요. 앞에 문제는 그냥 읽고 풀어도 돼요. 미리 읽기랑 똑같으니까. 자 보세요. 자 그래서 도시다 뭐요 마부터인데 나부터요? 마 나부터 하시네요. 아유,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땡땡상의 주인은 니코틴이 새까맣게 달라붙은 이빨 안쪽을 드러내고 크게 하품을 한다. 돈을 빨리 안 주는 변명 같기도 하고 인서가 하루 종일 기다려봐라 누가 돈을 호락호락 내줄 줄 아니 하는 공갈 같기도 하다. 그러나 수나미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장승처럼 버티고 서 있다. 저런 수에 넘어가 호락호락 물러가면 주인 영감님에게 야단 맞는 것도 맞는 거려니와 앞으로 10번도 넘게 헛걸음을 해야 수금을 끝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목돈이 아니라 한 번에 안 주고 500원, 1000원씩 막 쪼개서 푼돈을 녹여서 말이다. 이럴 때 수나미는 이 세상에 장사꾼처럼 징그러운 족속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나서 한숨이 절로 난다. 그러면서도 자기도 어느 틈에 장사꾼다운 징그러운 수를 쓰고 만다. 이럴 물건 대금은 꼭 결제해 주셔야 돼요. 은행 막을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나왔어. 돈이란 말이에요. 이거거든. 근데 은행 막을 돈이 자기도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몰라. 그냥 치트키라 쓰는 건데 쓰나미는 은행 막는다는 말의 정확한 뜻을 잘 모른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은행의 결제일이 언제까지라서 은행에 돈 갚아야 된다. 이 소리죠. 은행은 가차 없잖아. 신용이 떨어지잖아. 은행하고의 약속을 어기면.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주는 거를 나중에 줄게 해도 같은 장사꾼들끼리 그것까지 외면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번들번들하고 위험 있는 은행이 뒤로 어디 큰 구멍이라도 뚫려 있다는 소린지 뚫려 있기로써니 왜 장사꾼이 막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채로 급하게 돈을 받아내려는 장사꾼들이 의뢰 심각한 얼굴을 하고 그런 소리를 하기에 수나미도 그래 보는 것이다. 오, 주인이 퉁명스럽게 대답하곤 수나미의 머리에 힘껏 알밤을 먹인다. 괜히 애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아니 얘들아 니네 배달 음식 시켜놓고 옛날엔 그러니까 배달 앱이 나오기 전에는 식당에 다 전화로 주문을 했거든. 뭐 원할머니 보쌈이든 중국집이든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하고 배달이 오면 돈을 들여. 근데 지금 그런 돈을 안 주고 사람을 계속 기다리게 만든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이 아저씨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약간 그런 이상한 풍습이 있기는 있나 봐. 그래서 쓰나미가 잽싸게 고개를 움츠러뜨렸는데도 눈에 눈물이 핑 돌 만큼 독한 알밤이다. 장사 더럽게 안 된다는 주인 말과는 달리 손님이 쉴 새 없이 들락거린다. 정말로 가게는 조그맣지만 길목이 아주 좋다. 쓰나미는 또 오타났어 얘들아. 좁은 가게야. 좋은 가게가 아니라. 좁은 가게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잘 버틴다. 버틸 뿐 아니라 속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오나 암산까지 하고 있다. 소매상이라 큰 돈은 안 들어와도 그동안 들어온 돈이 어림잡아 10,000원은 됨직하다. 수나미는 비실비실 안 나오는 웃음을 웃으며 하고 또 한 번 빌붙는다. 주인은 짜식하며 또 한 번 알밤을 먹이고 500원짜리 100원짜리 합해서 10,000원을 3번이나 세어보더니 아까운 듯이 내준다. 자식 그 떡지기가 되놈 같다니까 jes어.
왜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뮤지컬이야? 얘들아, 외놈이 누구죠? 일본 왜 외놈이야? 우리가 깔볼 때 하는 말이잖아. 외국이야. 그건 왜고 이놈아. 아까 외가 한자요. 한자 이거 갑자기 사투리 쓰고 난리여? 어? 뜻도 했나요? 야, 빨리 왜는 무슨 왜야? 그래서 얘들아 원래부터 일본을 왜국이라고 불렀고 하지 말랬지. 외인이라고 불렀고 깔볼 때 외놈이라고 해서 외인들이 일으킨 란이 외란이잖아. 임진년에 임진왜란. 근데 외소에서 얘들아 외소에서 작아서 외놈인데 그럼 떼놈은 누굴까요? 떼끼 왜노? 중국 사람을 깔볼 때 우리가 떼놈, 떼놈, 되놈 이러는데 맞아 떼에서 왔다는 말이 있어. 안 씻는다고. 더럽다고. 아무튼 그래서 중국 사람처럼 끈질기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칭찬인지 욕인지 모를 소리를 하며 찍웃는다. 수나미는 주인이 3번씩이나 세어서 준 돈을 또 2번이나 샌다. 그러고 나서야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는 저만큼 자전거를 세워놓은 쪽으로 흥하게 다람쥐치고 타고 가려고 하는데 뒷덜미를 잡혀서 차에 흠집 났으니까 저기 수리비 내놓으라는 말을 듣죠. 지금 같으면 아니 아저씨 증거 있어요? 블랙박스 봅시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 차로 난 사고니까 사실은 회사에서 들어놓은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 건데 그건 2025년 얘기고 얘들아 1970년대는 아까 말했잖아. 애들 의무 교육도 없던 때인데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그리고 70년대는 아니지만 얘들아 더 전에 옛날 서울 사진 보면은 차선이 없어 도로에 차가 너무 적으니까 차가 몇 대 안 되니까 서울시청 막 이런 데 앞에도 사진 막 컬러 사진인데도 보면 차선이 필요가 없어. 차가 별로 없고 얘들아 우리 학원 앞에 여기 올림픽도로 있잖아. 거기 막 사람들이 무단횡단하고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또 하나 지금 무단횡단 죽지. 아니 거길 접근할 수도 없죠. 또 그 서울 시내 사진 보면은 차 도로에 차랑 소달구지가 같이 댕겨. 왜? 서울에서 같이 다니고 있어. 알아요? 소 끄는 거. 아니, 저기 소는 천천히 가고 차는 추월해서 가겠지. 자, 어쨌든, 그래서 신사가 뭐래? 뭐래? 하나가 계속 지금 반나씩 쳐내봐서 그러는데. 수나민 너무 놀라 울음까지 끄르륵 삼키고 신사를 쳐다본다. 그 사이 사람들이 큰 구경이나 난 것처럼 모여들어 신사와 수나미를 에워싼다. 누군가가 뒤에서 빌어 이놈아 그저 잘못했다고 무조건 빌어 하고 속삭인다. 수나미는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동정하고 있다고 느끼자 적이 용기가 난다. 제법 또렷한 소리로 용서를 빈다. 수나미는 주머니에 든 10,000원 생각을 하면 얼굴이 화끈대고 공연이 무섭기까지 하다. 그렇지만 주인 영감님을 위해 그 돈 많은 죽기를 무릅쓰고 지킬 각오를 단단히 하였다. 신사의 표정은 은은히 감돌던 연민이 싹 가시고 점잖게 무표정해진다. 그러고는 옆에 섰던 운전사인 듯한 남자에게 3, 2, 1. 뭐 안 되겠네? 잠깐만. 빨리 해. 안 되겠네. 요런 아찔감 해가서 가보시게 그랬죠. 분연히 시간만 남기니 자네 자물쇠 하나 마련해서 줄게. 이 녀석 자전거를 접어놓기로 하세. 언제든지 5,000원 가져와서 찾아가라고.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500원짜리를 한 장 꺼내서 운전사에게 주는 것이었다. 수나미로선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태였다. 주머니에 10,000원에 대해서만 생각했었지 자전거에 대해선 전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운전사는 금방 커다란 자물쇠를 하나 사가지고 왔다. 신사는 다시 내 놈은 쳐다보기도 싫다는 듯이 수나미를 전혀 상대 안 하고 묵묵히 자전거 바퀴에다 자물쇠를 채우고 앞에 빌딩을 가리키면서 그러면 열쇠가 있지. 하고는 수나미를 흘겨보고 유유히 빌딩 속으로 사라져갔다. 수나미는 자 얘들아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진퇴, 영난, 사면, 초가 등이 있는데 다 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써. 울지도 못하고 빌지도 못하고 그냥 막연히 서 있었다. 수나미와 신사의 시비를 흥미진진하게 구경하던 사람들도 헤어지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 구경하는 거지. 아마 수나미가 앙앙 울거나 펄펄 뛰면서 욕을 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 주길 기다리는 눈치였다.
쓰나미는 바보가 돼버린 아이처럼 조용히 멍청이 서 있었다. 누군가가 나직이 속삭였다.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은밀하고 감미로웠다. 쓰나미의 가슴은 크게 뛰었다. 이번엔 좀 더 점잖고 어른스러운 소리가 나섰다. 그래요, 그래. 국가리 것 들고 도망가렴. 비닐은 우리가 감당할게. 그러자 모든 구경꾼이 쓰나미의 편이 되어 와글와글 외쳐댔다. 쓰나미는 자기 편이 되어준 이 많은 사람들을 도저히 배반할 수 없었다. 핑계죠. 이상한 용기가 솟았다. 쓰나미는 자전거를 마치 검부러기처럼 가볍게 옆구리에 끼고 질풍같이 달렸다. 정말이지 이게 문제야 얘들아. 정말이지 조금도 안 무거웠다. 타고 다닐 때보다 더 신나게 달렸다. 달리면서 마치 오래 참았던 오줌을 시원스레 내깔기는 듯한 쾌감까지 느껴졌다. 이게 바로 밤에 고민에 빠지는 이유가 되죠. 도파민이 엄청 나왔나 봅니다. 자, 주인 영감님은 자전거를 옆에 끼고 질풍처럼 달려온 놈을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바라볼 뿐이었다. 오늘 바람이 세더니만 필시 조그만 놈이 바람에 날아간다. 설마 그럴 리 없을 텐데 내 눈이 어떻게 된 건가 그런 눈치였다. 쓰나미는 너무 숨이 차서 이런 주인 영감님의 궁금증을 시원히 풀어주지 못하고 한동안 헉헉대기만 한다. 해모하세요. 도둑놈.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쓰나미의 양심에 또 한 번. 자, 도둑놈 꼴이라는 소리가 쓰나미의 가슴에 가시처럼 걸린다. 쓰나미는 겨우 숨을 가라앉히고 자초지종을 주인 영감님께 구해 바친다. 다 듣고 난 주인 영감님은 뭐가 그리 좋은지 무릎을 치면서 통쾌해한다. 그러곤 가게에서 쓰는 드라이버니 펜치를 가지고 자전거에 채운 자물쇠를 분해하기 시작한다. 엎드려서 그 짓을 하고 있는 주인 영감님이 쓰나미의 눈에 흡사. 도둑놈 두목. 내가 도둑놈이면 너는 두목이다 이거죠. 같아 보여? 어때? 정뚝떨. 근데 이게 앞부분 보면 수나미가 지금 어린 나이에 부모님 곁을 떠나서 이 주인 영감님을 부모님처럼 저거 안 읽은 티 내는 거 봐봐 저거. 의지하고 있잖아. 앞에 나오는데 나한테 지금 몇 살이냐고 물었음? 저 강연 저거 또 어휘 받는다 저거. 자, 주인 영감님 얼굴이 얘들아 세모 누런 똥빛. 여기 얼굴이 누런 똥빛인 사람이 3명 나올 거야. 자기. 좋은 놈. 똥빛인 것조차 지금 깨달은 것 같아 속이 메스껍다. 그래서 역겨워졌어. 마침내 자물쇠를 깨뜨렸나 보다. 영감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오르더니 자유롭게 된 자전거 바퀴를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이 자전거로 골목을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아 들어와서는 너 오늘 재수 좋다. 그러곤 쓰나미의 머리를 쓰다듬고 볼가턱을 두둑한 손으로 귀여운 듯이 감싼다. 영감님이 기분이 좋을 때면 쓰나미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의뢰 그렇게 했었고 쓰나미도 그걸 좋아했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싫다. 영감님의 손이 싫다. 그것이 운트기는커녕 재수 온붙었다는 생각이 여전하고 수나민 그날 온종일 우울했다. 그러나 자기가 왜 그렇게 우울한지 그걸 차분히 생각할 새도 없는 바쁜 하루였다. 가게 문을 닫고 주인 댁에서 날라온 저녁밥을 먹고 나면 비로소 수남이 혼자만의 시간이다. 꿀같은 시간이었다. 책을 펴놓고 영단어를 찾고 수학 문제를 풀어보고 턱을 개고 소년답게 감미로운 공상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러나 오늘 수남인 그게 되질 않았다. 책을 집어 던졌다. 자, 지금부터 내적 갈등입니다. 가로를 엽시다. 낮에 내가 한 짓은 옳은 짓이었을까? 옳을 것도 없지만 나쁠 건 또 뭔가? 자가용까지 있는 주제에 나 같은 아이에게 5천 원을 우려내려고 그렇게 간악하게 굴던 신사를 그 정도 골려준 게 뭐가 나쁜가? 그런데도 왜 무섭고 떨렸던가? 그때 내 꼴이 어땠으면 주인 영감님까지 라고 했을까? 그럼 내가 한 짓은 도둑질이었단 말인가? 그럼 나는 도둑질을 하며 그렇게 기쁨을 느꼈더란 말인가? 여기까지 내적 갈등을 하는 부분이었고, 수나미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낮에 자전거를 갖고 달리면서 맛본 공포와 함께 그 까닭 모를 쾌감을 회상한다. 마치 참았던 오줌을 내깔길 때처럼 무서운 억압이 갑자기 풀리면서 전신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 그 상쾌한 해방감. 한 번 맛보면 도저히 잊힐 것 같지 않은 그 짙은 쾌감. 자, 이게 그 이유야. 아, 도둑질 하면서도 나는 죄책감보다는 쾌감을 짙게 느꼈던 것이다. 그래서 생각이 든 거지. 혹시 내 피 속에 도둑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순간 쓰나미는 바닥에서 송곳이라도 치솟은 듯이 후닥닥 일어서서 안절부절을 못하고 좁은 방 안을 헤맸다. 쓰나미의 눈앞엔 수갑을 차고 순경들에게 끌려와 도둑질 흉내를 그대로 내보이던 형의 얼굴이 환히 떠오른다. 현장 검증하는 거죠.
그리고 서울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도둑질만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아버지의 얼굴도 떠오른다. 그런데 오늘 도둑질을 하고 만 것이다. 하지만 수나미는 스스로 그건 결코 도둑질이 아니었다고 변명을 한다.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떨리고 무서우면서도 짜릿하니 기분이 좋았던 것인가? 문제는 그때의 그 쾌감이었다. 자기 내부의 도살인 부도덕성이었다. 오늘 한 짓은 도둑질이 아닐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도둑질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의 일이 자기와 정녕 무관한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소녀는 아버지가 그리웠다. 자, 여기서 아버지는 도덕적으로 바른 길로 이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줄 어른이 그리웠다. 주인 영감님은 자기가 한 짓을 나무라기는커녕 손에 안 난 것만 좋아서 오늘 운텄다라고 좋아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갈등은 해소됩니다. 자, 수나미는 짐을 꾸렸다. 이게 갈등이 해소되는 문장이야. 얘 떠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갈등 해소. 수나미는 짐을 꾸렸다. 아, 내일도 바람이 불었으면 바람이 물결치는 보리밭을 봤으면. 자, 이 문장은 무조건 나온댔어, 얘들아. 마침내 결심을 굳힌 수나미의 얼굴, 그러니까 얘 얼굴도 어느새 이 색깔이었던 거야. 누런 똥빛이 말끔히 가시고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빛났다. 양심을 회복했다는 얘기지요. 됐지? 그럼 얘들아 이제 문제 풀 건데 우선 복태와 시를 한 다음에 다 한 사람부터 문제를 풀겠습니다. 어디 보자. 앉아. 시끄러.